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소백산 줄기 아래 숨어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었지요. 시절은 가을이 저물고 매서운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던 때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 덤불숲 옆에 자리한 작은 흙집의 서진이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 몹쓸 병으로 돌아가시고 몸을 의지하던 할머니마저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나 정말 혼자가 되었지요. 서진의 유일한 벗은 밤마다 삐걱대며 돌아가는 배틀과 그 배틀 곁을 지키는 희미한 호롱불뿐이었습니다. 불빛에 어른거리는 처녀의 그림자가 흙벽에 길게 드리워질 때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나이 또래에서 보기 드문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살짝 갸름한 얼굴에 맑은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했고 따하 내린 머릿결은 검은 비단 같았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와 거친 무명치마는 그녀의 고운 자태를 감추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집 굴뚝에서 젖은 장작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그 냄새마저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밤새 짠 무명 몇 피를 이고 서진은 조심스레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닷새마다 열렸고 쌀 한 톨, 소금 한 줌이라도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시끌벅적함은 서진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들어서자마자 장터를 둘러보던 사내들의 짓궂은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보란듯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 좀 보게. 어미 아비도 없이 홀로 지내면서 얼굴만 저리 고우니 필시 무슨 앙큼한 짓을 꾸밀 게야.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주막의 주인인 박주모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주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남의 피를 빨아 제 배를 채우는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겉으로는 기름진 웃음을 흘렸지만 그 눈은 늘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진이 왔는가. 그간 잘 지냈는가. 얼굴이 더 반반해졌네 그려. 박주모는 곁눈질로 서진이 이고 온 무명피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네 할미가 살아생전 약값으로 꾸어간 돈이 아직 꽤 남았는데 어찌할 셈인가.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모님, 송구합니다. 이 배를 판 값으로 조금이라도 갚으려 합니다. 부디 며칠만 더. 말꼬리가 떨렸습니다. 박주모는 서진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며칠 내가 자네 사정 봐준 게 몇 달째인 줄 아는가. 그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어깨를 슬쩍 쓸어내렸습니다. 내 자네에게 좋은 길을 하나 열어주지. 우리 아들 알지. 자네가 우리 아들 첩으로 들어오면 그깟 빚쯤이야 없던 일로 해줄 뿐만 아니라 자네도 평생 호요식할 수 있어. 주변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이미 본처가 둘이나 있었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진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어렸습니다. 주모님, 그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빚은 제가 꼭 배를 짜서 갚겠습니다. 박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네가 뭔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호러미 밑에서 자라더니 배운 게 없구나. 저 고운 얼굴로 사내를 홀리려는 게지.
서진은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손에 쥔 무명필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을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늑대들을 불러 모으는 덫일 뿐이라는 것을. 박주모가 장터바닥에 내뱉은 사흘이라는 말은 서진의 발목에 매달린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그 아들의 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초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흙집 안. 호롱불 심지가 가늘게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끔찍한 운명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다닐 때 험한 산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산 중턱, 벼락 맞은 거대한 잣나무가 있는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붉은 영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라. 한 뿌리만 캐어도 박주모에게 갚을 빚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굶주린 짐승들이 내려오는 곳이라 마을 장정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비엔코징, 비엔소바.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서진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거친 삼배 주머니에는 작은 홈이 한 자루와 딱딱하게 마른 옥수수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상이슬개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진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낯선 산사의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박주모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나절쯤 지났을까. 서진이 겨우 벼락 맞은 잣나무의 윤곽을 멀리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마침내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의 첫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눈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퍼붓는 눈보라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온통 흰색으로 변했고 간신히 분간하던 길에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진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선 작은 개미와도 같았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눈은 쉼없이 쏟아져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급격히 떨어졌고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서진은 쓰러지듯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갑그 링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검푸른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이 추운 북쪽 산중에 웬 대나무 숲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바람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촘촘히 솟은 대나무들이 거대한 병풍처럼 눈보라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리며 가쁜 숨을 고르던 서진의 눈에 숲 안쪽 굵은 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푸른빛이 감도는 선비의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귀해 보이는 옷은 흙과 눈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슴 부분이 검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능뜨 그 순간 세오진의 머릿속에서 빛, 박주모, 붉은 영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만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영지를 찾으러 왔던 삼배 주머니를 풀어 안에 있던 밧줄로 사내의 몸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사내의 무게는 가녀린 서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녀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에 업힌 생명의 무게가 오히려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진은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그녀는 절대 사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던 산속에서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서진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능처럼 어둠 속의 등대를 찾아가듯 자신의 작은 흙집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은 마침내 눈에 파묻힌 숟가락처럼 보이는 자신의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다 눕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거친 눈보라 소리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작은 공간. 서진은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장작 몇 개비를 밀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얼었던 몸이 녹으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사내에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이 험한 산중에 웬 선비가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펄펄 끓인 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할머니가 물려준 약 상자에서 가장 귀한 지혈 약초를 꺼내 빠하 상처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그리고 뒤줄을 박박 긁어 모은 마지막 한 줌에 쌀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낯선 사내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삶이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꼬박 흘렀습니다. 서진은 뜬 눈으로 낯선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밖은 여전히 거대한 흰색 감옥과도 같았지요. 다행히 사내는 고비를 넘기는 듯했습니다. 끓인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으면 미약하게나마 삼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길이 뚫리는 순간
박주모의 마수가 닥쳐올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고 햇살이 눈밭 위에 부서졌습니다. 평온도 잠시. 그날 밤부터 사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곪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준은 눈보라를 뚫고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약초 꾸러미를 가져와 정성껏 다려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온갖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사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복로 다이낭. 면소하이 세워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약 상자를 뒤지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선물이 있단다. 이 산 깊은 곳, 천둥 맞은 벼랑 끝에 뿌리를 내린 바위 인삼이 그것이지. 하지만 웬만한 짐승도 오르지 못하는 험한 곳이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밧줄과 호미를 챙겨 들었습니다. 사내에게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 꼭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직 눈이 차에 녹지 않은 산길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서진은 며칠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헤매던 그 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마침내 천둥 맞은 벼랑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아찔함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발을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사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바위 틈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벽 위,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빛의 열매 인삼의 씨앗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서진의 손이 축축한 흙에 덮인 뿌리 줄기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바위 인삼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호미로 주변 흙을 걷어내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해 인삼을 캐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곧장 인삼 뿌리를 깨끗이 씻어 가장 잔뿌리까지 통째로 약탕기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는 금세 진하고 쌉쌀한 약초의 향기 후각과 가득 찼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서진은 정성껏 약을 다려 사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약이 들어간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지옥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코끝을 맴도는 짙은 양냄새, 그리고 제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우다 지쳐 잠든 처녀의 모습. 그는 민우라는 이름의 선비였습니다. 한양에서 벌어진 끔찍한 모함에 아버지를 잃고 자신마저 자객들에게 쫓겨 이곳까지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가녀린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얼굴. 민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용모 뒤에 숨겨진 바위처럼 단단하고 숭고한 생명의 힘을 본 것은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잿더미가 되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이라우 바로 그날 오후 기어이 올 기엇이 오고 말았습니다. 인연 서진아 당장 문 열지 못해 박주모의 악다구니가 조용한 흙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박주모와 그 아들 그리고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너 명이 험악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사흘의 기한이 지났으니 약속대로 서진을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주모는 대답이 없자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앉아있는 낯선 사내. 민우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인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외간 사내를 집에 끌어들여 이런 요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더냐. 박주모는 이때다 싶어 더 큰 소리로 서진을 부정한 계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쯧쯧 불쌍한 것, 꼴에 얼굴 반반한 값은 한다 했더니 찌찌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 소란에 몰려와 흙담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민우가 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으나 선비 특유의 꼿꼿한 기품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민우는 박주모를 쏘아보며 낳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행동은 법대도 어긋나고 인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오. 이 처녀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오. 헌데 어찌 은혜를 갚기는커녕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을 구한 처녀를 이리 모욕할 수 있단 말이오. 박주모는 웬 초라한 사내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들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 빚을 진 사람이 갚는 건 하늘의 이치건을 이 계집은 내게 빚을 졌고 이제 내 사람이 될 몸이야. 민우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논하셨소. 사람을 공웅에 빠뜨려 재물을 불리고 그 딸 자식을 노비처럼 취하려는 것이 과연 하늘의 이치인지 묻고 싶소. 이는 탐욕일 뿐. 이치가 아니오. 민우의 말은 비록 조용했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논리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서진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늘 두려움에 고개만 숙이던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박주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배를 짜든 약초를 캐든 제 힘으로 땀 흘려 갚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민우의 굳건한 이성과 서진의 진실된 용기가 합쳐지자 박주모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함께 왔던 장정들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품이라는 것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란토아 자치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주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지만 당장 서진을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선비라는 민우의 신분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 서진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몸은 서진의 극진한 간호 아래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보답할 길이 없자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즉 지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여 붙잡는 법부터 천자문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서진은 민우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나무 껍질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요. 두 사람은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따뜻함과 지혜, 서진은 민우의 올곧음과 학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흙집의 호롱불 아래서
두 사람의 정칭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독했던 눈보라의 여파로 마을의 끔찍한 겨울 감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특히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는 이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알아누울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진은 민우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는 서진이 불러주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 배합 방법을 종이에 일일이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진은 산을 누비며 기침과 열에 좋은 약초들을 가득 해왔고 두 사람은 밤낮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서진은 달인 약을 들고 알아놓은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서진의 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서진 아가씨. 자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네. 그들은 더 이상 서진을 얼굴만 반반한 고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한 마음과 지혜를 만나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땅이 녹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봄의 전령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산의 대여섯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들은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밥과 술을 파는 박주모의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주모는 손님을 맞는가 싶더니 그들이 벽에 붙은 방 뱅을 보며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의 아들, 이 금방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데 박주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인상착의가 서진의 집에 숨어든 그 선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주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탐욕과 복수심으로 들끓었습니다. 역적의 놈을 숨겨주었겠다. 게다가 저놈을 잡아가면 큰 상금이 떨어진다지. 박주모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교활하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술상을 내어가며 아이고, 뉘를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딴 산골에 그런 귀한 분이 계실 리가요. 혹 저기 산 밑 흙집에 얼마 전부터 웬 사내를 들인 고아 처녀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하며 은근히 서진의 집을 일러주었습니다. 자객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주모는 한술 더 떠 제가 길을 잘 아는 제 아들놈을 붙여드릴 터이니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라며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아들에게는 포상금을 받아낼 증표를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눈밭에 쓰러져 있던 무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진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 특히 서진이 다려준 약으로 기운을 차린 마을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민우의 지휘 아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짐승을 잡는 거대한 그물과 함정이 집으로 오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자객들을 이끌고 흙집 근처에 좁은 골짜기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저깁니다. 그가 흙집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순간 산기슭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나무 위에서 무거운 바위가 달린 그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함정에 자객들은 미처 칼을 뽑을 새도 없이 그물에 얽혀버렸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 그들을 제압하려던 바로 그때 매 옴추어라 어명이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광운들이 숲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의금부 군사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장수가 그물에 묶인 자들을 훑어보고는 이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민우를 향해 달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셨습니까? 대사헌 다시센 어른께서 모든 누명을 벗으시고 복직하셨습니다. 어서 환궁하시라는 어명이십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당했던 대사헌의 아들이었습니다. 관군들은 자객들을 즉시 결박했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살려달라며 울부짖다. 제 어미가 포상금에 눈이 멀어 자객들과 한패가 되었음을 모조리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모가 그간 저질러 온 악행,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고혈을 빨고 서진을 핍박했던 일들을 남김없이 고했습니다. 그날 밤 의기양양하게 아들이 가져올 포상금을 기다리던 박주모는 광운들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객과 내통하고 왕명을 받드는 관리를 헤아려 한 죄, 그리고 백성을 수탈한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주모의 곳간에 쌓여있던 쌀과 곡식은 그동안 그녀에게 착취당했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 나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요. 개톡 wied만 몇실 뒤 마을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우는 관군들이 가져온 몸에 꼭 맞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전히 삼배 저고리를 입은 서진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 고귀한 양반 나으리는 저 처녀를 버리고 한양으로 떠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 낭자, 나는 눈 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가던 목숨이었어. 낭자는 낭자의 지식으로 내 몸을 구했고 낭자의 용기로 내 정신을 구했어. 한양에서는 모두가 가문과 지위를 말하지만 나는 이 흙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마음을 보았어. 민우는 서진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디 청하건대 대사헌의 아들에게 시집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생명을 빚진 사내의 평생 반려가 되어주시겠소. 서진의 맑은 눈망울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고 약속한 뒤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요. 그는 부와 명예가 가득한 한양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준 서진의 곁에 머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진의 낡은 흙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튼튼한 기둥과 따뜻한 온돌, 그리고 반듯한 기와를 얹은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흙집은 이제 서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다리고 병을 돌보는 소중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라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어찌 살았냐고요? 글쎄요,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진의 약방 앞들에는 봄볕을 받아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로 지은 집 툇마루에서는 민우가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지요.
서진이 알려준 귀한 약초 지식들을 백성들을 위해 책으로 엮는 중이었습니다. 뜰에서 약초를 다듬던 서진이 문득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고, 글을 쓰던 민우도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두 사람을 닮은 작은 아이가 꽃잎을 쫓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들 주무세요. 부디 여러분의 꿈도 저 약초밭의 봄볕처럼 따뜻하고 향기롭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소백산 줄기 아래 숨어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었지요. 시절은 가을이 저물고 매서운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던 때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 덤불숲 옆에 자리한 작은 흙집의 서진이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 몹쓸 병으로 돌아가시고 몸을 의지하던 할머니마저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나 정말 혼자가 되었지요. 서진의 유일한 벗은 밤마다 삐걱대며 돌아가는 배틀과 그 배틀 곁을 지키는 희미한 호롱불뿐이었습니다. 불빛에 어른거리는 처녀의 그림자가 흙벽에 길게 드리워질 때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나이 또래에서 보기 드문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살짝 갸름한 얼굴에 맑은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했고 따하내린 머릿결은 검은 비단 같았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빛바랜 삼배 저고리와 거친 무명치마는 그녀의 고운 자태를 감추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집 굴뚝에서 젖은 장작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그 냄새마저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밤새 짠 무명 몇 피를 이고 서준은 조심스레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닷새마다 열렸고 쌀 한 톨, 소금 한 줌이라도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시끌벅적함은 서진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들어서자마자 장터를 둘러보던 사내들의 짓궂은 눈길이 따라붙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보란듯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계집 좀 보게. 어미 아비도 없이 홀로 지내면서 얼굴만 저리 고우니 필시 무슨 앙큼한 짓을 꾸밀 게야.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주막의 주인인 박주모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주모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남의 피를 빨아 제 배를 채우는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겉으로는 기름진 웃음을 흘렸지만 그 눈은 늘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진이 왔는가. 그간 잘 지냈는가. 얼굴이 더 반반해졌네 그려. 박주모는 곁눈질로 서진이 이고 온 무명피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네 할미가 살아생전 약값으로 꾸어간 돈이 아직 꽤 남았는데 어찌할 셈인가. 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모님, 송구합니다. 이 배를 판 값으로 조금이라도 갚으려 합니다. 부디 며칠만 더. 말꼬리가 떨렸습니다. 박주모는 서진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며칠 내가 자네 사정 봐준 게 몇 달째인 줄 아는가. 그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어깨를 슬쩍 쓸어내렸습니다. 내 자네에게 좋은 길을 하나 열어주지. 우리 아들 알지. 자네가 우리 아들 첩으로 들어오면 그깟 빚쯤이야 없던 일로 해줄 뿐만 아니라 자네도 평생 호요식할 수 있어. 주변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이미 본처가 둘이나 있었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진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어렸습니다. 주모님, 그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빚은 제가 꼭 배를 짜서 갚겠습니다. 박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네가 뭔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호러미 밑에서 자라더니 배운 게 없구나. 저 고운 얼굴로 사내를 홀리려는 계지. 서진은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손에 쥔 무명필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을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늑대들을 불러 모으는 덫일 뿐이라는 것을. 박주모가 장터바닥에 내뱉은 사흘이라는 말은 서진의 발목에 매달린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그 아들의 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초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흙집 안. 호롱불 심지가 가늘게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끔찍한 운명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다닐 때 험한 산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산 중턱, 벼락 맞은 거대한 잣나무가 있는 절벽 틈에서만 자란다는 붉은 영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라. 한 뿌리만 캐어도 박주모에게 갚을 빚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굶주린 짐승들이 내려오는 곳이라 마을 장정들도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비엔코징, 비엔소바.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서진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거친 삼배 주머니에는 작은 홈이 한 자루와 딱딱하게 마른 옥수수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상이슬개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서진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낯선 산사의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박주모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나절쯤 지났을까. 서진이 겨우 벼락 맞은 잣나무의 윤곽을 멀리서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마침내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의 첫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눈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퍼붓는 눈보라였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온통 흰색으로 변했고 간신히 분간하던 길에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진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선 작은 개미와도 같았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눈은 쉼없이 쏟아져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급격히 떨어졌고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서진은 쓰러지듯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갑그 링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검푸른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이 추운 북쪽 산중에 웬 대나무 숲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서자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바람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촘촘히 솟은 대나무들이 거대한 병풍처럼 눈보라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리며 가쁜 숨을 고르던 서진의 눈에 숲 안쪽 굵은 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푸른빛이 감도는 선비의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귀해 보이는 옷은 흙과 눈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슴 부분이 검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능뜨 그 순간 세오진의 머릿속에서 빛, 박주모, 붉은 영지에 대한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만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영지를 찾으러 왔던 삼배 주머니를 풀어 안에 있던 밧줄로 사내의 몸을 자신의 등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사내의 무게는 가녀린 서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녀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뇌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에 업힌 생명의 무게가 오히려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진은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그녀는 절대 사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던 산속에서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서진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능처럼 어둠 속의 등대를 찾아가듯 자신의 작은 흙집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진은 마침내 눈에 파묻힌 숟가락처럼 보이는 자신의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다 눕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거친 눈보라 소리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작은 공간. 서진은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장작 몇 개비를 밀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얼었던 몸이 녹으며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사내에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이 험한 산중에 웬 선비가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펄펄 끓인 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할머니가 물려준 약 상자에서 가장 귀한 지혈 약초를 꺼내 빠하 상처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그리고 뒤줄을 박박 긁어 모은 마지막 한 줌에 쌀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낯선 사내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삶이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꼬박 흘렀습니다. 서진은 뜬 눈으로 낯선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밖은 여전히 거대한 흰색 감옥과도 같았지요. 다행히 사내는 고비를 넘기는 듯했습니다. 끓인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으면 미약하게나마 삼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길이 뚫리는 순간 박주모의 마수가 닥쳐올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고 햇살이 눈밭 위에 부서졌습니다. 평온도 잠시. 그날 밤부터 사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상처가 곪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진은 눈보라를 뚫고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약초 꾸러미를 가져와 정성껏 다려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온갖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사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복로 다이낭. 면소하이 세워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약 상자를 뒤지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선물이 있단다. 이 산 깊은 곳, 천둥 맞은 벼랑 끝에 뿌리를 내린 바위 인삼이 그것이지. 하지만 웬만한 짐승도 오르지 못하는 험한 곳이니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밧줄과 호미를 챙겨 들었습니다. 사내에게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 꼭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견뎌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직 눈이 차에 녹지 않은 산길은 얼음장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서진은 며칠 전 자신이 목숨을 걸고 헤매던 그 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마침내 천둥 맞은 벼랑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아찔함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발을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사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묶고 바위 틈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벽 위,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빛의 열매 인삼의 씨앗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서진의 손이 축축한 흙에 덮인 뿌리 줄기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바위 인삼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호미로 주변 흙을 걷어내고 뿌리가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해 인삼을 캐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곧장 인삼 뿌리를 깨끗이 씻어 가장 잔뿌리까지 통째로 약탕기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에는 금세 진하고 쌉쌀한 약초의 향기 후각과 가득 찼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서진은 정성껏 약을 다려 사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약이 들어간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지옥 같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코끝을 맴도는 짙은 양냄새, 그리고 제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우다 지쳐 잠든 처녀의 모습. 그는 민우라는 이름의 선비였습니다. 한양에서 벌어진 끔찍한 모함에 아버지를 잃고 자신마저 자객들에게 쫓겨
이곳까지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가녀린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은 얼굴. 민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용모 뒤에 숨겨진 바위처럼 단단하고 숭고한 생명의 힘을 본 것은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잿더미가 되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까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이라우 바로 그날 오후 기어이 올 기엇이 오고 말았습니다. 인연 서지나 당장 문 열지 못해 박주모의 악다구니가 조용한 흙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박주모와 그 아들 그리고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너 명이 험악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사흘의 기한이 지났으니 약속대로 서진을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주모는 대답이 없자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앉아있는 낯선 사내. 민우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인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외간 사내를 집에 끌어들여 이런 요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더냐. 박주모는 이때다 싶어 더 큰 소리로 서진을 부정한 계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쯧쯧 불쌍한 것, 꼴에 얼굴 반반한 값은 한다 했더니 찌찌 마을 사람들 몇몇이 그 소란에 몰려와 흙담 너머로 기웃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지만 민우가 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록 허름한 옷을 걸쳤으나 선비 특유의 꼿꼿한 기품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민우는 박주모를 쏘아보며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행동은 법대도 어긋나고 인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오. 이 처녀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오. 헌데 어찌 은혜를 갚기는커녕 죽음의 위기에서 사람을 구한 처녀를 이리 모욕할 수 있단 말이오. 박주모는 웬 초라한 사내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들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 빚을 진 사람이 갚는 건 하늘의 이치건을 이 계집은 내게 빚을 졌고 이제 내 사람이 될 몸이야. 민우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논하셨소. 사람을 공웅에 빠뜨려 재물을 불리고 그 딸 자식을 노비처럼 취하려는 것이 과연 하늘의 이치인지 묻고 싶소. 이는 탐욕일 뿐. 이치가 아니오. 민우의 말은 비록 조용했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논리와 위엄이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서진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늘 두려움에 고개만 숙이던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박주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모님,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배를 짜든 약초를 캐든 제 힘으로 땀 흘려 갚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민우의 굳건한 이성과 서진의 진실된 용기가 합쳐지자 박주모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함께 왔던 장정들조차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품이라는 것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란토아 자치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주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지만 당장 서진을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선비라는 민우의 신분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 서진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몸은 서진의 극진한 간호 아래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보답할 길이 없자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즉 지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총명하여 붙잡는 법부터 천자문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서진은 민우에게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나무 껍질은 상처를 아물게 하지요. 두 사람은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따뜻함과 지혜에, 서진은 민우의 올곧음과 학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흙집의 호롱불 아래서 두 사람의 정칭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독했던 눈보라의 여파로 마을의 끔찍한 겨울 감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특히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는 이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알아누울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진은 민우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민우는 서진이 불러주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 배합 방법을 종이에 일일이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진은 산을 누비며 기침과 열에 좋은 약초들을 가득 해왔고 두 사람은 밤낮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서진은 달인 약을 들고 알아놓은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서진의 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서진 아가씨. 자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네. 그들은 더 이상 서진을 얼굴만 반반한 고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약초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한 마음과 지혜를 만나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땅이 녹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봄의 전령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산의 대여섯이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들은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밥과 술을 파는 박주모의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주모는 손님을 맞는가 싶더니 그들이 벽에 붙은 방 뱅을 보며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도망친 역적의 아들, 이 금방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데 박주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인상착의가 서진의 집에 숨어든 그 선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주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탐욕과 복수심으로 들끓었습니다. 역적의 놈을 숨겨주었겠다. 게다가 저놈을 잡아가면 큰 상금이 떨어진다지. 박주모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교활하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술상을 내어가며 아이고, 뉘를 찾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딴 산골에 그런 귀한 분이 계실 리가요. 혹 저기 산 밑 흙집에 얼마 전부터 웬 사내를 들인 고아 처녀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하며 은근히 서진의 집을 일러주었습니다. 자객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주모는 한술 더 떠 제가 길을 잘 아는 제 아들놈을 붙여드릴 터이니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라며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아들에게는 포상금을 받아낼 증표를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눈밭에 쓰러져 있던 무력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진에게 목숨을 빚진 마을 사람들, 특히 서진이 다려준 약으로 기운을 차린 마을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민우의 지휘 아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짐승을 잡는 거대한 그물과 함정이 집으로 오는 유일한 길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자객들을 이끌고 흙집 근처에 좁은 골짜기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저깁니다. 그가 흙집을 가리키며 소리치는 순간 산기슭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나무 위에서 무거운 바위가 달린 그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함정에 자객들은 미처 칼을 뽑을 새도 없이 그물에 얽혀버렸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 그들을 제압하려던 바로 그때 매 옴추어라 어명이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광운들이 숲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을 받드는 의금부 군사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장수가 그물에 묶인 자들을 훑어보고는 이내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민우를 향해 달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셨습니까? 대사헌 다시센 어른께서 모든 누명을 벗으시고 복직하셨습니다. 어서 환궁하시라는 어명이십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역적의 아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당했던 대사헌의 아들이었습니다. 관군들은 자객들을 즉시 결박했습니다. 박주모의 아들은 살려달라며 울부짖다. 제 어미가 포상금에 눈이 멀어 자객들과 한패가 되었음을 모조리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모가 그간 저질러 온 악행,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고혈을 빨고 서진을 핍박했던 일들을 남김없이 고했습니다. 그날 밤 의기양양하게 아들이 가져올 포상금을 기다리던 박주모는 광운들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객과 내통하고 왕명을 받드는 관리를 헤아려 한 죄, 그리고 백성을 수탈한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주모의 곳간에 쌓여있던 쌀과 곡식은 그동안 그녀에게 착취당했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고루 나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요. 개톡 wied만 몇시일 뒤 마을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민우는 관군들이 가져온 몸에 꼭 맞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전히 삼배 저고리를 입은 서진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 고귀한 양반 나으리는 저 처녀를 버리고 한양으로 떠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서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 낭자, 나는 눈 속에서 짐승처럼 죽어가던 목숨이었어. 낭자는 낭자의 지식으로 내 몸을 구했고 낭자의 용기로 내 정신을 구했어. 한양에서는 모두가 가문과 지위를 말하지만 나는 이 흙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마음을 보았어. 민우는 서진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디 청하건대 대사헌의 아들에게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생명을 빚진 사내의 평생 반려가 되어주시겠소. 서진의 맑은 눈망울에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만나고 오겠다고 약속한 뒤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요. 그는 부와 명예가 가득한 한양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해준 서진의 곁에 머무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진의 낡은 흙집을 허무는 대신 그 곁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튼튼한 기둥과 따뜻한 온돌, 그리고 반듯한 기와를 얹은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흙집은 이제 서진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다리고 병을 돌보는 소중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라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어찌 살았냐고요? 글쎄요.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진의 약방 앞들에는 봄볕을 받아 약초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로 지은 집 툇마루에서는 민우가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지요. 서진이 알려준 귀한 약초 지식들을 백성들을 위해 책으로 엮는 중이었습니다. 뜰에서 약초를 다듬던 서진이 문득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고 글을 쓰던 민우도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두 사람을 닮은 작은 아이가 꽃잎을 쫓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들 주무세요. 부디 여러분의 꿈도 저 약초밭의 봄볕처럼 따뜻하고 향기롭기를.